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그리고 처음이신 분들은 반갑습니다. 세상 돌아보기고요. 오늘 국방논평 꼭지입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은 그 스텔스 무인 전투기하고 우리가 30년대에 가지게 될 한국형 항모하고 연관짓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게 가오리 X라고 재밌는 이름을 가진 것이고, 우리가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5, 6년간 스텔스 무인기를 시험한 그런 기체입니다. 예.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이게 아마 2021년까지 최근까지 어떤 1차 목표했던 시험의 성과를 거둔 것 같고, 그 성과가 이제 좀 발표가 됐어요. 국방TV에서 가져온 제목인데 이렇게 돼 있죠. 2021년 9월 7일 국방과학연구소 저피탄 무인기 소요 기술 확보. 그리고 이어서 28일에는 무인기용 저피탄 비행체 핵심 기술 개발. 이제 무인기, 스텔스 무인기죠. 스텔스 무인기의 일개 기체 조건에서는 거의 완성했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이제 주목은 별로 못 걸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조금 불분명했기 때문에, 의미가 확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먼저 스텔스를 다뤄볼게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이거는 KF-21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현재 이제 모델로 나와 있는 비행기도 KF-21입니다. 스텔스라는 부분이죠. 스텔스 무인기에서 스텔스, 그다음 무인기 KF-21, 그 전에 아마 한국형 항모, 그다음 KF-21 이런 순으로 이야기가 아마 이어질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RAM이라고 있습니다. RAM, 전파 흡수 도료죠. 위에 그림에서는 이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제작 중인 KF-21 시제기에도 이렇게 적용이 됐을 거예요. RAM이. 그 다음 밑에 RES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움직임이 있는 부분, 초록색 부분, 연두색 부분에다가 RAS를 적용을 했거든요. 램은 아시다시피 도료이기 때문에, 페인트이기 때문에 벗겨집니다. 빠른 공기와의 접촉이 있는 부분은, 움직이는 부분이 훨씬 공기와의 접촉이, 공기의 압력이 강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플랩이 있거나 움직이는 부분에는 이제 전파 흡수 구조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료에다가 도료가 잘 도망가지 못하도록 안에 뭐 카본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구조체로 만드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좀 더 견디는 그게 있고, 그 다음 FFS 레이돔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노란 꼭지로 되어 있죠. 우리 A사 레이더가 들어가는 곳. 자,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전파를 흡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안에 A사 레이더가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내가 내뿜는 전파는 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레이더는 차단을 시켜야 되고, 아니면 흡수를 시키든지.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게 FFS 레이더돔이죠. 앞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일체형 안테나라는 부분이 있는데, 컨포멀 안테나라는 게, 이게 이제 스텔스기가 되려면 돌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램도 있고 RAS도 있고 레이더돔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형상 설계를 통해서 레이더의 반사가 레이더의 발신원 쪽으로 가지 않고 빗겨나가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테나를 평면형으로 만들어서 기체에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들이 완성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요소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오리 X를 통해서 이 실험을 완료했다는 것이고, 이 1개 기체 단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에 도달했다. 물론 개선의 여지는 아직 더 있지만, 그 개선의 여지라는 것은 좀 더 광대역의 레이더 밴드에서 스텔스성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세계적인 수준에서 상급이고 쓸만하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거죠, 성과가. 그리고 이제 스텔스 설계와 비행 알고리즘을 완성했다. 요건 뒤에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스텔스기 가오리 X를 통해서 적용이 됐다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거는 스텔스라는 게 레이더 스텔스만 있는 게 아니고 적외선 스텔스가 있습니다. 기체에서 나오는 열을 쫓는, 특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죠. 사이드 와이드 같은 경우에 적외선 추적 미사일이잖아요. 그리고 맨페이즈라고 부르는 밑에 이제 지상에 있는 병사가 상대방을 저격하는 거, 비행기를, 항공기를. 우리 신궁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다 적외선 시크로 찾는 거잖아요, 탐색기로.
라면 항공기에서 나는 열을 쫓아가서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필요하다. 그리고 무인 전투기 같은 경우는 속도가 음속입니다. 0.7, 0.8 그렇기 때문에 기체 표면에서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서 크게 열이 날 일은 없고 주로 배기가스입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열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배기구를 납작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많이 섞이고 이제 아주 가늘고 얇게 뜨거운 공기가 뿜어져 나가게.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열영상 화면에 훨씬 적게 잡히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영상 카메라 상대방의 열영상 탐색기가 나를 찾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피탄 배기 노즐을 이제 완성을 했다는 것이고, 노즐을 저런 식으로 만들면 뭐가 이제 손해가 올 수 있느냐면은 엔진 출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소화했다. 한 10% 정도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런 이제 스텔스 부분이 있고, 요 두 가지 레이더 적외선을 통해서 이제 스텔스를 어느 정도 완성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엔진이 있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국산화 되는 겁니다. 스텔스 무인기를 위한 완제 터보 엔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사업기간 2019년에서 2025년. 그 엔진의 핵심 부분인 엔진 코어라고 불리는 부분이 이미 됐어요. 2019년 전에. 그래서 2019년부터 하는 연구는 그동안 이제 코어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엔진을 실제 비행기에 장착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걸 하는 거죠. 비행기만 딱 넣기만 하면 되는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하고 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납작한 배기 노즐이 이미 장착이 된 게 보이죠. 이건 지상에서 엔진 추력을 시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항공우주학회에서 나온 것이고, 이제 하나 재밌는 것은 처음에 이게 연구를 할 때는 5,500파운드급이라고 했어요. 5,500파운드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연구가 진행되면서 추력이 자꾸 높아집니다. 그래서 8,000파운드급까지 8,000파운드까지도 될 수 있다는 이렇게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보면 우리 KF-50 같은 경우는 12,000파운드거든요.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8,000에서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준비가 되고 있다는 2025년이면 즉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시험기를 통해서 스텔스 형성, 그리고 비행기의 어떤 항공 전자적인 부분, 비행기를 조정하는 부분 완성됐다. 거기다가 엔진이 나오면 2025년 것, 2026년 7년부터는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된. 자, 이런 걸 다 적용을 해서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될 우리의 이제 무인 전투기는 이런 모습일 걸로 봐져요. 지금 ADD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이죠. 뒤에 보시면 이제 노즐형으로 된 게 기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엔진 이제 배기구가 보일 겁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그 설계하고 비행 알고리즘이 됐다는 것은, 설계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저피탐, 레이더 저피탐, 그리고 적외선 저피탐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고, 추가로 다른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스텔스 성능을 가진 비행기를 쉽게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의미고, 비행 알고리즘이라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비행기의 구조가 지금 보면 미익이 없잖아요. 수직 미익이. 거기는 이제 UHF나 VHF 이제 스텔스기를 잡는 데 사용하는 그 이제 저주역대 레이더죠. 거기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뺀 겁니다. 이게 추세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항공 역학적으로는 상당히 불안정한 기체입니다. 사람이 조종하기 힘든 비행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거를 사람이 들어가는 인풋, 뭐 어차피 지상에서 사람이 조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동 비행을 하든, 이 불안정한 기체를 안정하게 컴퓨터가 잠깐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 역학적으로 안정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게 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곧 항공 전자고, 항공 에이비아닉스라고 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기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뭐 KF-21에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가 개발하는 모든 비행기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마 F-16을 초창기 개발할 때 처음 적용됐을 거예요. Fly by wire라는 그런 개념이죠. 사람의 인풋을 컴퓨터에 한번 걸러서 비행기의 최적 환경에 맞게 조종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F-22 랩터 같은 경우는 1초에 몇십 번 조정을 한대요. 플랩을. 사람을 한번 일했을 뿐인데, 그게 최적의 컴퓨터가 사람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고, 사람이 조종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텔스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타지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조종사가 견딜 수 있는 그 중력 가속도가 1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대치가. 예. 근데 기체는 그거보다 이상을 갈 수 있는데 조종사가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상한수로 묶이게 되는 것인데, 무인기는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고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급한 기동을. 기체가 견디는 한도 내에서는 G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체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안정성을, 항공역학적인 불안정성을 이용해서 더 고기동이 가능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즉 쉽게 이야기해서는 이 스텔스 무인기, 보고 계신 스텔스 무인기가 우리 KF-21보다 더 고기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걸 컴퓨터가 해결해 준 게 비행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의미거든요. 예. 자, 그리고 여기는 내부 무장창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짐작하건데 이게 길이가 한 10m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초정석도 없죠. 아래 위로 볼록하죠. 비행기 길이의 최대치를 무장창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KF-21의 무장창과 동일한 거의 동일한 스펙이 나올 것 같아요. 개수는 적을지 모르겠지만 길이 정도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KF-21에 들어가는 무장이 여기에 공용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최대 속도 마하 0.8, 최대 고도는 14km 정도입니다. 자, 2033년이 목표로 되어 있어요. 2020년대 후반 되면 기체가 나올 것이고, 그 운용 시험을 해야 되겠죠. 정찰기 버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정찰기 버전이 나온 다음에는 바로 전투기로 넘어가서 애프터버너 기능을 엔진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럼 출력이 한 50% 올라가요. 당연히 무장을 실을 수 있는 무장량도 많아지겠죠. 지금 8,000파운드가 나온다면 12,000파운드가 될 수 있어요. 12,000파운드면 파운드 출력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은 현재 FA-50이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으면 12,000파운드입니다. 거기랑 비슷한 급의 엔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 항공전자 부분, 예전에 우리가 이제 T-50을 개발을 하던 시절만 해도 항공전자 부분은 우리가 손댈 수 없어서 로키드 마틴에 많은 부분을 기대했다라는 개발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책으로 적혀진 부분인데, 그래서 이 박시몽 씨라는 분이 미국 이제 주요 항공사에서 근무했고 탑 엔지니어로 있었던 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오면서 우리 항공전자 부분에 큰 점프가 되지 않았느냐, 제가 그런 추정을 만들었던 동영상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20년간 우리가 그걸 완벽하게 국산을 시켜낸 거고, 국내에 계기만 주어줬다고 해도 그걸 받아서 배우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없었다면 또 불가능했겠죠. 네. 자, 그러면 KF-21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보면, KF-21은 이미 복자기가로 설계가 되고 있어요. 이 복자기라는 것은 6세대 전투기의 개량성을 염두에 두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무인기들을 조종할 조종사가 뒤에 탄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무인기가 뭐냐면 장점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적어요. 예. 그리고 엔진 같은 것도 내구도에 대한 우려가 적습니다.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쉽게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즉 우리는 무인기를 개발하지만 사실은 KF-21에 적용될 기술을 이미 다 시험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세트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KF-21은 현재 지상 시험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공중 시험도 하고 있고 스텔스 시험도 하고 있고 무장창 시험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인기가 더 빨리 가고 있거든요. 1, 2년 정도는 그 부분에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 KF-21이 나오게 되면은 수명을 한 30년, 40년 쓰죠. 비행기가 뭐 따라서는 우리 F-16이나 F-15를 봤을 때는 3, 40년 이상 쓸 수도 있는데 계속 개량을 해서 그 플랫폼이 마음에 들면은, 그래서 초창기는 당연히 4.5세대로 출발을 하겠지만 곧 5세대, 6세대까지 수명 기간 동안 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된 기체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무장창도 당연히 활용하게 될 것이 5세대로 가게 되면은 그 내부 무장창의 길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추정이죠. 4.4m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한국형 타우러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덕티드 램젯 공대함 미사일 같은 게 그 크기에 다 맞춰져서 디자인이 되고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개수는 떨어질지언정 앞서 보여드렸던 무인기에도 탑재가 되겠지요. 내부 무장창에. 자, 그래서 이거는 이분은 방사청에 계신 KF-X 개발 사업단장이에요. KF-X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확장성이라는 부분에서 크게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좀 출시하고 있는 F-35, F-22는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방점을 강하게 찍고 시작했다는 것을 이분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 한국형 항모가 2030년대 중반에 나올 것 같아요. 2033년에 진수가 되면은 운용하는데 2, 3년 걸리겠죠. 그럼 30년대 중반에 오는 것이고, 다른 해군 함정을 봤을 때 30년 수명을 써요, 최소한. 2060년대까지 써야 되는데, 지금 6세대 전투기가 2030년대 후반에서 이나 2040년대 초반에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한국형 항모는 수명 주기의 대부분을 6세대 전투기랑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디자인을 업체를 선정하고 디자인을 본격화하려는 타이밍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항공기를 탑재할 것인가를 조만간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임박한 겁니다. F-35B냐? 일부 군사 전문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지금 현재 개발 중인 KF-21의 해군형이냐. 둘 다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이 결정을 지금 해야 돼요. 아주 중대한 결정이 우리 해군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6세대 전투기라면 무인 전투기하고 협업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프랑스가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팽이라고 이름을 좀 가칭이 된 항모를 배치하게 돼 있어요. 75,000톤급이고 6세대 전투기, 라팔 이후의 전투기죠. 그거하고 무인 전투기를 같이 싣게 돼요. 퀸 엘리자베스도 무인 전투기를 지금 준비 중이죠. F-35B의 폭장량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항속거리도 떨어지고. 자, 그래서 F-35B를 넣을 수 있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해군은 지금 독자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지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합동 전투 체계라고 그러죠. 너 레이더로 본 걸, 너는 레이더로 보고 너 레이더 정보를 내가 이용해서 내가 무기를 발사하고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는. 그런데 미국이 F-35B를 팔면서 우리 독자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통합을 허락하겠느냐?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F-35A 같은 경우도 정비창에 우리 정비사가 손도 못 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를 뜯어서 우리가 필요한 모뎀이나 관련 기기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F-35라는 비행기 자체가 그런 이제 통합성이나 확장성을 고려해 두고 설계된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F-22도 은퇴를 한 것이고 미래 전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트워크 전장에. 자, 이게 이제 프랑스 차세대 항모인데요. 이제 원자력 추진, 원자로를 2개 쓰게 돼 있고요. 배수량이 75,000톤이나 됩니다. 상당히 큽니다. 길이 300m, 폭 80. 전자기 사출 방식을 써요. 전자기 사출 방식을 이제 미국에서 갓 도입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거의 장점은 출력이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무인기는 작고 가벼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작은 출력으로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훨씬 활용도가 높죠. 대신에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추진이 훨씬 편합니다. 전기 생산에 있어서. 물론 기존의 방식으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자력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 해군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앞으로 10몇 년 남은 일이지만 이제 설계를 시작하려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10몇 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설계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비행기를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바를 10몇 년 안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거듭하고 있겠죠. 자, 거기에 단초가 될 만한 정보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2022년부터 26년 사이에 국방 중기 계획을 보면은 해군 항공사령부를 창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은 초계기하고 해상 초계기죠. 해상 작전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사령부가 생긴다. 즉 해군이 비행기들을 운용하겠다는 겁니다. 항공기들. 거기에 전투기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KF-21의 해군용을 개발한다면, 아까 확장성이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아마 항모용도 염두에 두고 개발됐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흘러나오는 이야기도 거의 무게 증가 없이 해군용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 업계에서는. 그래서 그 전투기 처음에는 공군의 신세를 져야 되겠지만 해군의 특성에 맞는 해군 조종사들을 양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10몇 년의 기간 동안. 자, 그리고 과연 그러면 전투기 30, 40대 가지는데 해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투기 전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냐, 인력 양성부터 포함해서.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대 항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건 여건이 안 돼서 한 대를 가시는 것이지 여건만 된다면 영국처럼 최소한 2대는 가지고 싶을 겁니다.
근데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 잠수함 같은 경우는 세대 내지는 4대 체제로 가요. 그래서 작전하고 휴식, 대기, 뭐 수리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누구도 단정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도 한 대를 건설해 보고 그 기술이 축적이 됐을 때는 2대를 운용하는 것은 여건만 허락한다면 기술적으로 어려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100대가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보유할 를 전투기만 해도 해군이. 자, 그 생각도 염두에 두고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착함에 대해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해군 항공 조종사들이 공군 조종사들 뭐 얕잡아본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낸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서 어떤 센서들을 이용해서 조종사들을 자동으로 비행기를 함재기를 자동으로 유도하는 착륙할 수 있게 하는 그 기술적 수준까지 도달했어요. 단지 조종사는 뒤에 후크가 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만약 안 걸렸을 경우에는 가속해서 다시 이륙하는 그 정도 결정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죠. 센서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조종사들은 그것이 없는 비상 상황에서 이착함 훈련을 해야 되겠죠. 조종사라면은. 자, 그러면 프랑스 공군도 하는 것이고 프랑스 해군도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옆나라 중국 해군도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나는 항공모함에서 이착함 못해 경험이 안 돼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우리 조종사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조종사들은 생각할 겁니다. 예. 그리고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맹국의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우방국이라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몇십 년 전에, 20, 30년 전에 T-50 처음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할 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고 기반 산업의 수준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걸 해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KF-21 비록 지금 지상 시험 단계지만 무인기도 준비가 되어 가고 옛날보다는 제반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앞으로 10년 이상의 시간도 남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설계를 조금 변형하는 거, 그것도 이미 확장성을 감안해서 된 설계의 기체를 해군형으로 만든다, 함재기형으로 만든다. 기술적으로 그게 어렵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가능한 것이죠. 15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F-35에 비해 한계가 뚜렷하죠. 가격이 벌써 2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천억에 육박을 하고 있죠. 내부 무장창이 F-35A와 C도 좁은데 이거는 수직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더 좁습니다. 그래서 F-35A는 어떻게 넣었든 공대지 미사일이 여기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외부 무장을 하게 되면 스텔스성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기관총도 내장 포드를 만들지 못해서 외장으로 달아야 됩니다. 그 정도면 할 말이 없죠. 그리고 복잡한 구조로 인해서 운용 유지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F-35도 우리가 정비를 못하고 이제 주기적인 전체적인 점검을 받을 때는 외국에 보내야 돼요. 일본이나 호주에 보내야 돼요. 우리가 일본에 보내고 싶은 생각 없겠지요. F-35B는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보잉이 우리 F-15K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우리 5, 60대 가지고 있잖아요. 업그레이드 하는데 5조 원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F-35 40대 들여왔는데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한다고 3천억 정도를 추가 개량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없는 수예요. 그런 거는. 예.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네트워크 합동작전이 불가한 겁니다. 예. 얘는 따로 놀아야 돼요. 우리 해군의 시스템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미국이 허락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무인기도 당연히 협업이 불가합니다. 6세대로서 작전을 기동을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해군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10몇 년의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모든 게 욕심만큼 충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가운데서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일정 기간은 F-35B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항공모함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항공모함을 가질지는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KF-21에 항모 탑재를 한다면 우리는 대형 항공모함으로 가야 됩니다. 캐타필트를 갖춘. 물론 스키 점프 때도 가능하지만 캐타필트를 하는 게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대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항공모함화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일단 대형으로 간 상태에서 함재기가 준비 안 된다면 그 다른 대안, 예를 들어서 해군형이죠. F-35C형 같은 걸 일정 기간 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려서라도. 그 다음 우리 기체가 준비되면 가는 것이고.
자, 이것은 제가 예전에 제 채널에서 와서 보시면은 뭐 프랑스 4세대 항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원잠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 일체형 고속 정식로 부분, 그래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오늘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